충분합니다. 네, 그 질문 지금 내용 중에 멀티시그랑 MPC 트레시홀드 시그의 장단점이 뭔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MPC로 하면 단일 트랜잭션이 되니까 비용이 싸게 먹힌다. 멀티시그에 비해서 멀티시그는 각각 별도의 시그니처를 온체인에다 올려야 되니까 시그니처 개수만큼 트랜잭션 비용이 들지만 MPC로 하면 단일 트랜잭션 하나만 올리면 되니까 가스비가 많이 절약이 된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아까 발표 때 잠깐 얘기를 해서 자세히는 얘기를 못했는데 일단 구현하는 방식이 멀티시그는 코인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베이스 레이어 차원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또한 그 이미 한번 설정한 멀티시그의 구조를 바꾸는 거, 키를 재등록한다든가 다른 키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오퍼레이션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한번 셋업한 그대로 가거나 다시 셋업해야 되는 키 로테이션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은 조금 복잡하지만 구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이 한정되는 거고 또 다른 뭐 체인이 들어오면 또 다른 코인에서도 다른 로직을 써서 구현을 해야 되고 해서 지갑에서 단일한 어떤 로직으로 여러 코인들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 복잡도가 증가하는 만큼 개발 속도나 비용이나 보안상의 약점들이 생기기가 또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MPC는 같은 커브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코인들은 거의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물론 커브가 다르면 EDDSA나 BLS나 뭐 달라지면 구현 방식이 이것도 역시 좀 차이가 있어서 추가적인 개발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이나믹하게 키를 리보크하는 과정에서는 트랜잭션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네, MP 멀티시그에는 새로운 키를 등록하거나 기존에 있던 키를 내리려고 할 때는 추가적인 트랜잭션 비용이 발생해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 아까서 얘기한 거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또 비용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멀티시그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투 오브 투인지 투 오브 쓰리인지 뭐 쓰리 오브 포인지 몇 명의 키가 사인을 해야지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각 참여하는 플레이들의 퍼블릭 키가 다 보이겠죠. 네, 주소가. 반면에 NPC에서는 여기 참여하는 플레이들의 몇 명이 이게 필요한 사인이 필요한 것인지 투 오브 투인지 쓰리 오브 포인지 이런 정보들이 전혀 노출이 되지가 않죠. 이런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도 사실은 해킹을 위한 하나의 유의미한 정보 노출일 경우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MPC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MPC가 다 멀티시그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적인 솔루션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적절한 유지 케이스에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최종 데모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많이 계시네요. 예. 그 며칠 전에 그 기사에 보니까 신한은행이 되게 좋은 얘기 됐던데 CDBC라는 게 계좌에서 지갑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고민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의하는 바고요. 오늘 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쓰게 만들 거냐. 사실 더 중요한 얘기죠. 소비자들은 이게 뭐 CDBC인지 뭐 은행에 있는 뭐 체크카드를 쓰는 건지 사실은 대부분은 구분을 안 하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보다는 편하고 뭔가 좀 쉽게 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 은행에서 계좌를 쓸 때 사람들의 모습이 왼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은행의 계좌를 우리 보통 튼다 그러죠. 계좌를 오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은행의 계좌가 있기도 하고 돈은 은행에 있죠. 그리고
실제 그 돈을 이체할 때 쓰는 우리가 이제 개인 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퍼레이션도 은행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승인을 얻는다는 조건으로. 물론 그건 시스템으로 룰화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오른쪽은 이제 크립토 어셋, 우리 보통 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돈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죠.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고 여기서 이제 주소를 그냥 자의적으로 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갑에 넣고 그걸로 자기 재산을 유지를 하고 이체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맨 아래 그림처럼 이제 거래소가 그걸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거래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그런 트러스트를 점점 높여가면서 과거에 은행이 하던 것 비슷한 역할을 또 하고 있죠. 물론 그런데 거래소도 키가 있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키가 털리면은 바로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계좌에서 지갑으로 간다.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은행이 안 보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상당히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즘 은행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잖아요. 지점에도 잘 안 가시고 새로운 인터넷 은행들도 나오고. 지금 이제 뭐 리테일 CBDC를 왜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떤 거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탈중개와 서비스 혁신 뭐 좋은 게 많죠. 많은데 그런데 사용자들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소매은행으로부터 일종의 서비스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회도 가능하고 이체도 가능해. 이체할 때 뭐 인증을 한다거나 한도나 2FA 우리 OTP로 하나 이런 것들이 개인을 귀찮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을 보호해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통장이나 뭐 인증서 이런 걸 다 분실해도 은행 가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지만 거치고 나면 내가 리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 내 뭐 누군가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계신데.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상의 중요한 서비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소액 결제, 재증명, 뭐 그다음에 그 은행들이 그 하고 싶어하는 뭐 환전이나 방카슈랑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고객한테만 서비스를 했냐? 정부 감독기관 중앙은행에도 서비스를 많이 했어요. 일단 자본 안정성을 유지를 해줬고 여태까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위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은행이 없죠. 은행이 없는 구조에서 하기 정말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인증 한도 2FA 안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되는 거를 뭐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재발급 상속 이런 거 안 되죠. 자금 세탁 방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에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위 얘기하는 CDBC라는 게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사용자들이 뭐 프라이버시가 잘 보존이 되니까 쓰세요? 아니죠. 은행이 기존에 이런 좋은 가치를 제공해 줬는데 라는 거죠. 이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아까 제가 이제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암호학자들, 학자들 아무리 얘기해도 사용자는 거기서 느끼는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마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장 이사님이 얘기하신 CDBC를 제가 또 나름대로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지갑은 은행이 관리하는 시나리오죠. 지갑이 은행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진입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FX, 뭐 거래소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P2P 파이낸스 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볼트라는 걸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궁극의 그 이 사람을 위한 키시어 중에 하나는 들고 있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전통적으로 그런 비슷한 일을 해왔던 뭐 예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DID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DID 레지스트리 제가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근데 DID가 보통 본인 신원 확인도 하지만 금융 거래 증명도 하고 계좌 증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앵커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DID가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요거는 이제 아까 장 이사님이 이제 우리 그 CDBC 스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컴포넌트라고 써놨네요. 이거를 보면 제일 밑에 우리가 뭐 CDBC를 할 때 블록체인이
뭘 쓰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을 써야 되고 스토리지가 필요. 이거는 테크니컬 이네이블러입니다. 이네이블러는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물론 그 중에 블록체인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이네이블러라는 거죠. 근데 위로 가면 이제 시스템적인 리퀘어먼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인터오퍼러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블록체인에서는 오늘 계속 나왔던 주제인 키 관리라는 이제 어떤 리퀘어먼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면은 서비스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소매은행이 제공하던 가치들, 디지털 커런시 오퍼레이셔널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감독기관이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레귤라토리 폴리시,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로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월렛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구조로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자, 사용자가 지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볼트는 뭐 중앙은행 혹은 예탁원, 뭐 정부에서 어디서 하여간 굉장히 그 신뢰성이 높은 조직이 해야 되겠죠. 민간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쉐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키를 생성을 하면 이제 2오버3 쉐어를 사용자 월렛이 하나 들고 있고 은행이 가지고 있고 예탁원이 가지고 있는 예탁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키볼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록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아까 제가 은행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아까 그 장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은행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쉐어에 대해서 누군가가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데모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만든 컨트랙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고 이체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2FA라든가 한도 관리라든가 화이트리스트,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이런 관리를 이 서비스를 은행이 하는 거죠. 은행이 하고 이 유저 폴리시는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제 휴대폰을 잘 잃어버리죠. 휴대폰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복구 혹은 또 이제 상속을 해야 되겠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때 이제 과정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DID에서 어센티케이트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월렛, 소매은행, 키볼트가 새로운 쉐어 세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과거와는 똑같은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는 새로운 쉐어 세트를 만들고 이 정보를 다시 레지스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할을 담당한 이해관계자가 몇 개 파티가 있어서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로직을 그대로 이 위에 올린 겁니다.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면 페인을 4개로 나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월렛이고요. 가운데 있는 거에 밑에 게 소매은행, 오른쪽 게 키볼트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DID 레지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서 2오브3에서의 리커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시연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월렛이고요. 이게 소매은행의 이제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키볼트입니다. 중앙에 누군가 굉장히 트러스트가 높은 조직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DID 레지스트리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키쉐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BDC 해서 디키즈 서버 호스트 이메일을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이라고 할까요? 밥01 atomics.io 인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먼저 이쪽 이 은행과 키볼트와 월렛 사이에 2오브3 쉐어가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잘 안 보여서 제가 이걸 좀 늘릴게요.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컨트랙의 레지스트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DID 레지스트리 같은 건데 이게 이제 our 어드레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더리움 어드레스가 되고요. 요 유저 아이디가 지금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아까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었죠. 여기 보면은 밥01 atomics.io라는 이메일을 넣었죠. 이거에 일단은 해시값을 썼는데 DID에서는 좀 훨씬 다르게 구현이 되겠죠. 이거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데모로 만든 컨트랙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면은 0x5271c, 그러면 0x5277C라는 어드레스에 대해서 생성이 됐고,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상대방들의 쉐어 정보도 같이 쉐어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6ed B3, 여기 보면 6ed B3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등록을 하는 이유는 그 보안상 지금 이제 키를 만들었어요. 키를 적법한 뭐 은행과 키볼트하고 만들었는데 향후에 여기서 미들맨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들맨이 내가 은행인 척하면서 쉐어를 같이 만드는데 참여를 한 후에 그걸로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트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레지스트리에서는 내가 쉐어를 생성했다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쉐어를 생성했던 파티들 간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만든 오너는 이걸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인포, 이게 원래 이제 CBDC면 ERC20 가지고 구현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더 가지고 이제 데모를 해볼게요. 네, 저희 월렛에서 핸드 뭐한 1, 2더 정도 보낼게요. 네, 일체가 됐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걸로 잘 쓰고 있었어요. 지금 아직 안 왔네. 예. 예, 맞죠. 일로 다시 리턴을 제가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체를 할 때 보면은 여기 은행이 여기 있는 소매은행과 코사인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 키볼트는 가만히 있는 거죠. 키볼트는 그냥 시험만 잘 보관하고 있고, 이때 이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데모에서는 저희가 다 뺐는데 2FA라든가 리밋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AML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쉐어를 잃어버렸어요. 이 쉐어 파일이 조금 늘려볼게요. 여기 보면 밥01 아토믹스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을 지웠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때 이제 제가 뭐 아까처럼 이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쉐어 파일이 없는 거죠. 노서치 파일 어쩌고 하면서 쉐어 파일이 없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큰일 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복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적법한 DID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먼저 인증을 받고 아까 저장했던 그 컨트랙에 저장했던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소매은행하고 그다음 키볼트하고 리커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 아까 위임을 하고 할 때 다 바우처를 통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CBDC라든가 이런 어떤 체계를 가질 때는 본인 인증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럼 본인 인증 기관은 이 리커버리하는 과정을 또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리커버리를 해보겠습니다. 리커버리 할 때는 컨트랙에서 여기 보면은 컨트랙의 정보를 먼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이렇게 리커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리커버된 정보를 여기 보면은 새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잘 보시면 지금 같은 이더 어드레스지만 이쪽 소매은행과 중앙은행의 정보는 완전히 다른 정보가 돼 있죠. 6ED B23이었는데 541 A37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여기서 소매은행과 키볼트에서도 완전히 다른 쉐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컨트랙에서 확인을 하면요. 컨트랙에서 아까 같은 그 이더 어드레스를 가지고 62B, 그러니까 이 소매은행과 키볼트가 가진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시 조회를 하면 완전히 바뀌었죠. 34A3. 34A3. 굉장히 간단한 데모긴 한데요. 이 파티들, 소매은행, 그 다음에 키볼트, 중앙에서 관리하는 키볼트, 그 다음에 DID 레지스트리 간에 협업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기존의 은행이 하던 밸류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밸류는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재발급이나 상속 같은 가장 중요한, 개인이 은행에서 제공받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밸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예, 제 오늘 데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